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다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사연자님의 아파트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예고도 없이 캐리어를 끌고 쳐들어오면서 시작됩니다. 아내 편이어야 할 남편은 몰래 시댁에 돈을 퍼나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집을 팔아 넘길 궁리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을 내쫓고 집을 통째로 삼키려던 10월 뒤에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앞서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7살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제 인생에서 제일 편해야 할 공간인 우리 집이 순식간에 시끄러워진 건 불과 몇 달 전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 삶이 그런대로 안정적이라고 믿었어요. 대기업 대리로 일하면서 인정도 받고 있었고 친정 부모님 덕분에 남들보다 조금 여유 있게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은 경기도 학군지에 있는 34평짜리 신축 아파트예요. 요즘 세상에 30대 초반 부부가 이런 집을 자력으로 마련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맞아요. 이 집은 결혼할 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외동딸인 저를 위해 노후 자금을 상당 부분 털어 마련해 주신 집이었습니다. 집값의 80% 정도를 친정에서 현금으로 보태주셨고 남편은 결혼식 비용이랑 자잘한 혼수 그리고 소액의 신용대출을 보탠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저는 연애할 때부터 자존심이 유독 강했던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친정 부모님을 설득해 아파트 명의를 공동으로 등록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혹시 모르니 그러지 말라고 말리셨지만 제가 남편을 믿는다며 고집을 부렸죠. 그 배려가 나중에 제 목을 조르는 덫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과는 첫 직장에서 사내 커플로 만났어요. 성실하고 사람 잘 챙기는 모습이 좋아서 3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은 참 다정했어요. 제가 조금만 피곤해 보여도 집 앞까지 데려다 줬고 부모님 생신마다 손편지를 써서 보낼 정도였죠. 결혼식 준비하면서도 처가에 예를 다한다고 이것저것 손수 챙기는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사위 하나는 잘 봤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연애 3년 차에 프로포즈를 받았던 날도 기억이 납니다. 회사 근처 작은 레스토랑에서 남편이 직접 준비한 편지를 읽어주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에 서겠다고 자기 가족보다 제가 우선이라고 약속했었어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저였기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의 약속이 얼마나 허무하게 깨졌는지 씁쓸할 따름입니다. 그때는 그 말 한마디가 결혼을 결심하는 데 큰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결혼식 당일에도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패백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대추와 밤을 던져주면서 아들 많이 낳고 살림 알뜰하게 해라. 라고 하시는데 그 목소리 톤이 어찌나 당당하시던지 하객들도 다들 한마디씩 하실 정도였어요. 사회를 보던 남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재수씨, 시어머니 카리스마가 대단하시더라 라고 농담 삼아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시어머니가 활달한 성격이신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지나고 보니 그날의 그 당당함이 그대로 저희 결혼 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상견례 자리도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상견례 식사비를 저희 아버지가 계산하려고 하시니까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이런 건 남자 쪽에서 내는 게 도리 아니냐며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정작 계산은 결국 저희 부모님이 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날 밤에 어머니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냥 말씀이 그러신 거라고 감싸기에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다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시댁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제 연봉이랑 친정 자산을 은근히 물으셨고
아들이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걸 입이 마르고 닳도록 자랑하셨습니다. 본인 아들이 무슨 대단한 복을 받아 이 결혼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어머니가 시골뿐이라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 거라고 자기가 평생 효도할 테니 이해해달라고 하기에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의 당당함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시골에서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장남이 경기도에 큰 아파트를 샀다고 자랑하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그 집 살 때 시댁에서는 한 푼도 안 보태셨고 남편이 보탰다는 소액마저 결혼 후에 저희가 같이 갚아나간 돈이었는데 말이죠. 남편이 어머니 기분 좀 내는 건데 어떠냐며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그냥 눈 감아줬습니다. 한 번은 명절에 시댁에 내려갔다가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친정이 넉넉해서 시집을 이렇게 잘 왔지. 우리 아들이 능력이 좋아서 좋은 집도 척척 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옆에 있던 동네 아주머니가 새댁 친정에서 많이 도와줬다면서요? 하고 물으셨을 때 시어머니 표정이 순간 굳어지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러고는 얼른 화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그 태도는 결국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는 핑계로 한 달에 두세 번씩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올라오셨거든요. 올라오실 때마다 빈손이었고 안방 침대를 차지하고 누워서 며느리인 저한테 시중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 몸살로 알아놓은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초인종도 안 누르고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오신 적이 있었어요. 결혼할 때 급한 일 대비하라고 알려드린 번호였는데 그걸 이렇게 매번 이용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젊은 사람이 그 정도로 알아놓으면 어떡하냐? 라고 하시며 오히려 혀를 차시고는 냉장고를 뒤져서 있는 반찬으로 직접 상을 차리게 하셨어요. 몸살로 기운이 없는 와중에도 저는 결국 일어나서 밥을 안 쳤습니다. 주말에 좀 쉬려고 하면 아침부터 문을 두드리며 밥은 언제 차려줄 거냐고 하셨죠. 어쩌다 반찬이 입에 안 맞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살림을 이렇게 배웠냐며 한 소리 하시는 것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 생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하필 그날 아무 연락도 없이 올라오셔서 저녁상을 차려달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남편도 그날은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고요. 결국 저는 제 생일에 시어머니 저녁상을 차리고 뒷정리까지 혼자 다 하고 나서야 남은 밥을 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친정엄마한테 했더니 엄마가 속상해 하시면서 남편한테 말이라도 해보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그런 걸로 뭘 그러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딸인 신우가 놀러 올 때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명절에도 맛있는 반찬은 다 신우이랑 조카 앞에 놓아주기 바빴고 저랑 제 딸은 손님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 서운하다고 하면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달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한테도 미묘한 변화가 보였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 눈치를 살피는 일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때도 항상 화면이 바닥을 향하게 뒤집어 놨습니다. 시댁에서 전화가 오면 베란다에 나가서 소곤소곤 통화하다가 제가 다가가면 얼른 끊어버리기 일쑤였고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게 나중에 얼마나 큰 후회로 돌아올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지방 출장을 다녀온다고 1박 2일 집을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연히 카드 명세서를 보니 출장이라던 날짜에 회사 법인카드가 아니라 남편의 개인카드로 시댁 근처 마트에서 결제가 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 출장 가는 길에 잠깐 부모님 뵙고 왔다고 별거 아닌 일이라 말 안 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지나고 보니 그 1박 2일 동안 시댁 식구들과 저희 집 합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의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무렵 회사 옆자리 동료한테 요즘 남편이 좀 이상하다고 지나가듯 말한 적이 있었어요.
동료는 저보다 결혼을 먼저 한 선배였는데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거랑 통화하다 급하게 끊는 거는 10중 8구 뭔가 숨기는 거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 확인이라도 해보라고 조언해줬습니다. 그때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며 웃어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선배 말이 정확했던 셈이죠. 상황이 완전히 터진 건 지난달 주말 오후였어요. 남편이랑 딸아이는 마트에 장보러 나간 상태였고 저는 오랜만에 조용해진 집에서 밀린 빨래를 돌리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도어락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벌써 왔나 싶어서 나가봤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현관 앞에는 양손 가득 큰 캐리어 2개를 든 시어머니와 그 뒤로 유모차를 끌고 있는 시누이가 서 있었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온 2사람 때문에 놀라서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신발도 안 벗은 채로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을 거실 한복판에 내려놓으시면서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시골 살림 정리하고 여기서 살련다. 장남 키워놨으면 대접받아야지. 시골 구석에서 외롭게 지내는 것도 지쳤어. 지연이네도 전세 만기돼서 갈 데가 없다니까. 안방은 내가 쓰고 건너방은 지연이네 주면 딱 맞겠네. 저는 제 길을 의심하면서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봤는데 표정에 미안한 기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시누이는 벌써 자기 집이라도 된 것처럼 집안을 둘러보며 인테리어가 어떻다느니 평을 하고 있었고요. 친정 부모님이 마련해준 제 집이 순식간에 저 2사람 차지가 될 판이었어요.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진심이냐고, 이 집 명의가 공동이긴 해도 자금 대부분은 친정에서 낸 거 아시지 않냐고 차분히 되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공동명의면 절반은 내 아들 거니까 아들 권리를 찾아서 사는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언성을 높이셨죠. 옆에 있던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올케네 친정이 돈 좀 보탠 건 알지만 오빠 월급으로 그동안 편하게 살았으면 이 정도 효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작 남편 월급은 저희 부부 생활비랑 대출 이자로 다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 제 월급으로 저축하고 있다는 건 모른 척 하면서요. 그때 장을 보러 나갔던 남편이랑 딸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이제 정리가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캐리어랑 굳어있는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놀라기는커녕 슬쩍 시선을 피하면서 헛기침만 하더라고요. 남편은 딸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제 팔을 잡고 베란다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눈치를 보면서 변명을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 어머니가 시골 생활이 외롭다고 우셨다는 거예요. 마침 동생네도 전셋집 주인이 보증금을 크게 올려달라고 해서 갈 데가 없어졌다고, 자기가 장남인데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고, 딱 몇 달만 방을 내어주고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예고도 없이 쳐들어온 것도, 남편이 오늘따라 유독 저 혼자 쉬라며 아이를 데리고 오래 나가 있었던 것도 다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 사람이 미리 짜고 제가 혼자 있는 틈을 노려서 밀고 들어온 거였죠. 제가 남편 손을 뿌리치면서 당신도 다 알고 있으면서 나를 속인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미리 말하면 제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일단 부딪혀보고 설득하려 했다는 변명이었어요. 내 편이어야 할 사람이 저쪽 편에 서서 저를 속였다는 게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베란다에서 물러서지 않자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열어젖히면서 선언하셨습니다. 며느리 허락이고 뭐고 오늘부터 자기가 안방에서 잘 테니 그리 알라며 남편한테 짐을 옮기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도 어머니 고집을 못 꺾는다며 슬그머니 가방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집은 정말 난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진짜로 저희 부부 침대를 차지하고 누우셨고 시누이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제 집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놀란 딸아이를 데리고 서재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오늘은 일단 자고 내일 얘기하자고 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리 지르고 싸워봤자 저 사람들 앞에서 저만 기력이 빠질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이 조용해진 밤 늦게 저는 문을 살짝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이불을 펴고 자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겉옷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남편 사생활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지문으로 잠금을 풀고 가장 먼저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리는데 손끝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대화방에는 저를 빼고 세 사람이 몇 달 동안 미리 짜놓은 대화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시골 살림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올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시누이도 전세금을 빼서 남편 사업 자금으로 쓰고 저희 집에 얹혀 살면서 저한테 생활비까지 떠넘길 궁리를 하고 있었고요. 더 놀란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아내가 절대 허락 안 할 거라는 남편의 메시지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바빠서 살림도 제대로 못하니 이참에 시애미가 들어가서 길을 꺾어놔야 한다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일단 밀고 들어가서 버티면 별 수 없을 거라고. 정 못 견디면 이혼하고 집이나 두고 나가라고 해. 라는 말에 남편은 알겠다는 대답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남편 은행 앱까지 열어봤는데 그동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보너스가 안 나온다고 저한테 거짓말해온 돈이 전부 시누이 남편 사업 자금이랑 어머니 용돈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한도 끝까지 개설돼 있었고요. 그 돈도 시댁 빚 돌려막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가족 미래를 위해 아등바등 돈을 모으고 있을 때 남편은 제 뒤에서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제 것을 가져갈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 휴대폰 화면을 하나하나 제 폰으로 찍어서 백업해뒀습니다. 대화 내용부터 이체 내역, 대출 기록까지 빠짐없이 캡처해서 개인 클라우드에 보관해뒀어요. 증거를 다 모으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돌아서는데 이제부터 뭘 해야 할지 머릿속이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을 꼬박 새웠지만 거울 앞에서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어제 확인한 대화들이랑 이체 내역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복잡했지만 지금 여기서 티를 내봤자 저쪽한테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평소처럼 주방에 나가서 찌개를 끓이고 밥을 안 쳤습니다. 밥 냄새가 퍼지자 안방에서 늦잠 자고 나온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제가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아침상을 차려내자 시어머니랑 남편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기가 꺾여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시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아침을 먹으면서 슬쩍 제 눈치를 살피더니 생각해보니까 다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애도 고모 있으니까 심심해하지 않고.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국그릇을 앞에 놓아줬어요. 지금은 어떤 말을 해도 저 사람들 귀에는 제가 순응한 걸로만 들릴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대신 회사에 가서 반차와 연차 일정을 미리 조율해두고 점심시간마다 짬을 내서 변호사 사무실과 이사업체에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집은 정말 정신없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시누이 부부랑 7살 조카까지 짐을 싸들고 건너방으로 들어오면서 세 식구가 살던 집이 갑자기 7명이 북적이는 집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제 살림을 마음대로 뒤집어 놓고 비싼 그릇도 아무렇지 않게 막 쓰셨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거실에는 시누이 가족이 먹다 남긴 배달 음식이 널려 있었고 설거지는 당연하다는 듯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탁기도 하루에 서너 번씩 돌아갔고 관리비랑 식비는 어느새 배로 늘어나 있었지만 아무도 그 돈을 보태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할 때도 화장실 하나를 7명이 나눠 써야 하니 매번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제일 먼저 씻고 딸아이 도시락까지 챙겨서 유치원에 보낸 뒤에야 결국 출근할 수 있었어요. 반면 시누이 가족은 느지막이 일어나 제가 차려놓은 아침을 먹고
설거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자꾸 피곤한 기색이 티가 났는지 팀장님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신 적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집안일이 좀 많다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니 생활비 지출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2배 가까이 뛰었고 관리비 고지서에는 전기랑 수도 사용량이 껑충 띄어 있었어요. 저는 혹시 몰라 매일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날짜별로 정리해뒀습니다. 나중에 재산 문제를 정리할 때 이 기간 동안 늘어난 생활비도 다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였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가족은 정작 생활비에 한 푼도 보태지 않으면서 오히려 냉장고에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딸아이가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누이 아들은 제 딸 장난감을 빼앗고 망가뜨리는 일이 잦았거든요. 하루는 딸이 아끼던 레고를 조카가 부숴놔서 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그걸 본 시어머니가 오히려 제 딸 등을 때리면서 오빠가 가지고 놀다가 부서질 수도 있지 계집애가 유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놀란 아이를 안고 서재로 들어가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화를 못 참으면 제가 준비하는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는 딸아이 유치원 참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같이 가자고 며칠 전부터 말해뒀는데 당일 아침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시는 바람에 남편은 결국 참관 수업에 오지 못했어요. 다른 집은 아빠 엄마가 다 와 있는 걸 보고 있으려니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말한 병원 진료는 그냥 정기검진이었고 다음 주로 미뤄도 아무 상관없는 일정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그날 저녁 왜 아빠는 안 왔냐고 몇 번이나 물어봐서 저는 그냥 아빠가 회사 일이 바빴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니 이웃들 눈치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네 조카랑 시누이 남편이 늦게까지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거나 뛰어다니는 바람에 아랫집에서 2번이나 인터폰으로 조용히 해달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민원이 들어왔다며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정작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 일이 아니라는 듯 저한테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이었어요. 제가 좋은 집 살면서 이 정도도 못 참느냐는 시누이의 말에 저는 그저 죄송하다고 이웃들한테 사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께도 따로 찾아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조만간 정리될 예정이니 조금만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장님은 그동안 이 집이 조용하고 민원 한 번 없었던 집이었다며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힘내시라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낯선 사람한테 그런 위로를 받으니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이 와중에도 태평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대가족이 완성됐다고 생각했는지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서 시누이 남편이랑 맥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주방에서 혼자 7명의 밥을 차리고 치우는 동안 도와주기는커녕 반찬 투정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 무렵 저는 우연히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일찍 들어온 날이었는데 안방 서랍이 제가 정리해둔 것과는 다르게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 서랍에는 제 결혼 예물이랑 인감도장 그리고 등기 관련 서류 사본이 들어있었거든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근처 부동산 몇 군데에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며칠 전에 어떤 어르신이 찾아와서 이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고 싶다며 시세를 물어보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상착의를 물어보니 영락없이 시어머니였습니다. 당연히 기가 막혔죠. 아직 제 명의가 살아있는 집을 시어머니가 몰래 팔아넘길 궁리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등기 서류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었고 부동산 쪽에서도 명의자 확인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며 돌려보낸 상황이라 실제로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눌러앉아 사는 걸로만 끝낼 사람들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 이 집을 통째로 가져가려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저는 그날 바로 인감도장이랑 중요 서류를 챙겨서 회사 근처 은행 대여금고로 옮겼습니다. 혹시 몰라 통장이랑 카드도 비밀번호로 전부 바꿔뒀고요. 등기부등본도 따로 발급받아서 확인해봤는데
다행히 아직 아무런 이상이 없이 제 이름과 남편 이름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등기소에 전화를 해서 명의 변경이나 담보 설정 시도가 있으면 바로 알림이 가도록 신청까지 해뒀어요.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서랍을 뒤진 흔적을 본 이상 뭐든 대비해두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서랍을 뒤진 걸 들킨 줄도 모르고 태연하게 저녁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평소처럼 밥을 차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한 번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마련해준 명품 가방 2개가 드레스룸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청소하다가 어디 옮겨놨나 싶어서 찾다가 혹시나 싶어 중고거래 어플을 켜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 가방 사진이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판매자 정보를 보니 시누이가 쓰는 번호였습니다. 채팅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판매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라는 말만 남기고 대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시누이한테 전화를 해서 가방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제가 중고거래 화면 캡처를 보여주자 그제서야 어차피 안 쓰는 것 같아서 좀 빌려서 정리해본 것뿐이라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남편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그냥 동생이 급전이 필요했나 보다며 이번에도 시누이 편을 들었어요. 저는 그 가방을 겨우 되찾아왔지만 이 사람들이 제 물건에 손을 대는 것도 이제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사람들을 더 이상 봐줄 이유가 없다고요. 이제 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어요.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내역이랑 시댁으로 흘러간 돈, 대화방 캡처본, 그리고 시어머니가 부동산에 다녀간 정황까지 보여주니 변호사는 이 정도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해서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자료들이라고 했습니다. 집 매입 자금이 대부분 친정에서 나온 이체 기록도 남아있으니 이 부분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소송 절차를 맡기고 남편 지분에 손을 댈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도 함께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가기 며칠 전에는 또 한 번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큰 금액의 출금 시도가 있었는데 본인 확인이 안 돼서 보류됐다는 문자를 받은 거예요. 놀라서 은행에 전화해보니 남편이 저희 부부 공용으로 만들어뒀던 예금 통장에서 남편 혼자 목돈을 빼려고 시도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 통장은 큰 금액 출금 시 저한테도 확인 문자가 가도록 설정해둔 상품이라 미수에 그쳤어요. 저는 바로 그 통장을 해지하고 제 명의의 단독 계좌로 돈을 옮겼습니다. 이 일까지 겪고 나니 이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친정 부모님 댁에 들렀습니다. 그동안 걱정 끼칠까봐 조금씩만 말씀드렸는데 그날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명의를 공동으로 하지 말라고 했던 그때 이야기를 다시 꺼내시며 속상해하셨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으시고는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계획대로 해라. 하고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엄마는 손녀딸 걱정을 제일 많이 하셨는데 당분간 필요하면 언제든 친정에 와서 지내도 된다고 방을 미리 정리해두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의 그 한마디에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마음이 조금은 놓이더라고요. 법적인 절차는 변호사님께 맡겨두고 저는 이제 저 뻔뻔한 시댁 식구들을 제 손으로 직접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몸싸움을 벌였다간 경찰 부르고 아이만 놀라는 진흙탕 싸움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쓰고 대접받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는 점이요. 저는 그날 저녁 거실에 모여 과일을 먹고 있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 앞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네까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사는데 제가 그동안 회사 핑계로 제대로 된 환영식도 못 해드린 것 같아서요. 이번 주말에 3박 4일로 어머니랑 아가씨네, 애아빠까지 제주도 풀빌라 여행 예약해뒀어요. 비용은 제 보너스로 다 처리했으니까 짐만 싸시면 돼요.
사실 처음에는 시누이 남편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하며 살짝 의아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말로 자연스럽게 넘겼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서요. 이렇게 다 같이 살게 된 것도 인연인데 제대로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시누이 남편도 금세 표정이 풀리며 좋아했습니다. 거실에서 잠깐 조용해지더니 이내 환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철이 들었네. 그래, 이런 대접은 받아야지. 잘했다. 아주 잘했어. 시누이는 벌써 수영복부터 골라야 한다며 들떠 있었고 남편도 제 어깨를 두드리며 거봐, 다 같이 사니까 이런 날도 오지 라며 웃었습니다. 같이 안 가냐고 묻는 남편한테는 이번 주말에 친정부모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 곁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그동안 집 대청소하고 아가씨네 짐도 안방 베란다 쪽으로 정리해 놓겠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끼리 뭘 먹을지, 어디서 사진을 찍을지 계획을 세우느라 밤늦게까지 들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흥이 나셨는지 시골에 있는 동네 친구분들한테까지 전화를 돌리셨어요. 며느리가 이번에 제주도 풀빌라를 통으로 잡아줬다며 자랑을 늘어놓는 목소리가 방 안까지 다 들렸습니다. 시누이도 남편한테 새 원피스를 하나 사야겠다며 카드를 빌려달라고 조르는 소리가 들렸고요. 저는 서재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고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디데이는 이번 주 금요일. 저들이 제주도행 비행기에 오르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캐리어를 끌고 한껏 멋을 내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나가면서도 청소 깨끗이 해놓고 냉장고 반찬도 채워놓으라는 말을 잊지 않으셨어요. 저는 네 어머니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집은 제가 아주 말끔하게 치워놓을게요. 라고 대답하며 고개 숙여 배웅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까지 완전히 내려간 걸 확인하고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 바로 트럭 올려주세요. 큰 걸로 2대면 될 것 같아요. 싹 다 비울 겁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미리 예약해둔 포장이사 업체 트럭 2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건장한 직원 5-6명이 도착하자 저는 미리 적어둔 목록을 건네며 작업을 부탁했습니다. 제 짐이랑 딸아이 짐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시어머니랑 시누이 가족 짐, 그리고 안방과 옷장에 있는 남편 짐만 전부 포장해달라고요. 직원들은 익숙하게 움직였고 거실을 채우고 있던 캐리어랑 남편 골프채, 옷가지들이 순식간에 상자에 담겨 트럭에 실렸습니다. 작업 중간에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냐고 걱정스럽게 물으시는 목소리에 저는 트럭 2대가 짐을 싣고 있는 걸 지켜보면서 네, 엄마, 다 정리되고 있어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잘했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오늘은 무조건 친정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 짐은 경기도 외곽 무인 컨테이너 보관소로 보냈습니다. 보관료는 한 달치만 미리 결제해뒀고 그 이후에는 알 바 아니었어요. 짐이 하나둘 빠질 때마다 답답했던 속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2시간 남짓 지나자 집은 다시 예전에 넓고 조용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현관 도어록을 지문 안면 인식이 되는 최신형으로 바꾸고 문 앞을 실시간으로 녹화하는 스마트 초인종 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시누이 부부가 쓰던 건너방에는 조카 장난감이랑 옷가지가 한가득이었는데 그중에 제 딸아이 물건이 섞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딸이 아끼던 인형이랑 그림책 몇 권이 조카 짐 사이에 껴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들만 따로 빼서 딸아이 방으로 옮겨놓고 나머지는 지시한 대로 전부 상자에 담아 트럭에 실었습니다. 남편 서재 책상에 있던 골프 트로피랑 대학 시절 사진들도 예외 없이 짐에 포함시켰어요. 이 집에서 그들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기를 바랬으니까요.
청소업체를 불러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저랑 딸 아이가 며칠 지낼 집만 챙겨서 그날은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이미 상황과 변호사 상담 내용까지 다 말씀드린 상태였고 부모님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자며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제주도 풀빌라에서 흑돼지를 구워 먹으며 세상 편하게 있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저는 준비해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편 지분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그동안의 대화 내역, 이체 기록이 남긴 자료를 함께 첨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이 전부 옮겨진 컨테이너 보관소 주소와 비밀번호를 남겼습니다. 오늘부로 집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짐은 다 빼놨으니 여행 끝나면 각자 알아서 하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 명의 가족카드는 이미 정지시켰고 애초에 비행기표도 편도로만 끊어줬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메시지를 읽었다는 표시가 뜨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번호가 번갈아 뜨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차려주신 저녁을 딸 아이랑 오랜만에 편하게 먹었습니다. 일요일 자정 무렵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현관 카메라에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신호였어요. 화면을 켜보니 짐을 든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이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비행기표를 못 구해 발을 굴리다가 결국 남편이 급하게 마이너스 통장을 긁어 밤늦게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시누이는 계속 비밀번호를 눌러댔지만 당연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복도를 서성이며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고요.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 얼굴은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구우며 웃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옷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화장도 지워진 채 문을 두드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카메라 마이크를 켜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니 접근하지 마시라고. 계속 소란 피우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요. 시어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온갖 말을 쏟아내셨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문 앞에서 낯선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이 집 주인이고 부부싸움일 뿐이라고 했지만 저는 스피커폰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고 저 사람들 짐은 이미 다 반출됐으며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요. 경찰은 실거주자의 의사가 우선이니 일단 다들 돌아가시라고 정리했고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분을 못 이기면서도 짐을 끌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소란을 듣고 나온 이웃 몇 분이 복도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늦은 밤까지 소란을 피워서 2번이나 민원을 넣었던 아랫집 아저씨도 계셨는데 경찰한테 저 집 요즘 계속 시끄러웠다며 한마디 거들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앞에서도 남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를 향해 며느리가 시어미를 내쫓는다며 목소리를 높이셨지만 이웃들 표정은 이미 싸늘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고 인터폰에 대고 사정했지만 저는 마이크를 끄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남편은 회사 점심시간에 제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마주친 남편은 그동안 미안했다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다시 잘해보자며 매달렸어요.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앞으로는 변호사님이랑 얘기해.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몇 번 더 문자와 전화를 보냈지만 저는 필요한 연락은 전부 변호사를 통해서만 받겠다고 미리 못을 박아둔 상태였습니다. 그 뒤로 이혼 절차는 큰 다툼 없이 정리됐습니다. 대화방 캡처본이랑 이체 내역, 그리고 시어머니가 부동산에 다녀간 정황까지 있으니 재산 다툼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파트는 제 명의로 완전히 정리됐고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하고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 처지가 됐습니다. 딸아이도 처음에는 갑자기 사라진 고모, 할머니를 찾으면서 왜 아빠도 같이 안 사냐고 몇 번을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엄마 아빠가 각자 다른 집에서 지내기로 했고
아빠는 계속 보러 올 거라고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딸아이도 조금씩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고 지금은 오히려 엄마랑 둘이 있는 시간이 더 편하다고 이야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도 요즘 아이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집에서 쫓겨난 시댁 식구들 소식은 건너 들려왔습니다. 컨테이너 보관료를 못 내서 짐을 며칠이나 못 찾았다고 하고 그 와중에 시누이 남편이 사업 자금 문제를 알게 되면서 시누이네도 이혼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명품을 자랑하던 시누이는 지금 동네 마트에서 일을 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대출 독촉장이 계속 날아오고 소송까지 겹치면서 결국 얼마 뒤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고요. 낮에는 배달일,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고시원에서 지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골 살림을 정리하고 며느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려던 시어머니는 오갈 데가 없어져 근처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며 아들 빚을 갚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처럼 동네방네 아들 자랑하고 다니는 일은 이제 없다고 합니다. 딸아이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서 예전에 저한테 조언해줬던 회사 선배를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선배가 진작 확인했어야 했는데 늦게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라며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조금은 덜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되찾은 집에서 딸 아이랑 둘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퇴근할 때 누가 있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주말마다 산더미 같은 밥상을 차릴 일도 없어요. 요즘은 딸아이랑 둘이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도란도란 얘기하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딸이 답답해하던 방 벽지를 노란색으로 새로 발라줬고 딸아이가 좋아하는 책장도 새로 하나 드렸어요. 이제 휴일 아침이면 눈치 볼 사람이 없이 늦잠도 자고 딸아이 웃음소리만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근처 놀이공원에 다녀왔는데 아이가 하루 종일 신나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이 아이한테 얼마나 미안한 시간을 보내게 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딸 아이랑 편안하고 조용한 시간을 하나씩 더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몇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었는지 스스로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와 딸, 그리고 저를 믿고 지지해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조용하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쌓아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답답하셨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